그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이래가지고 나오죠? 예, 그거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원가 공식 혹시 기억납니까? 매출원가 공식에 보면은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얘가 매출원가거든요. 매출원가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기초 상품하고 자, 매입에다가 요 기말 있죠. 기말. 예를 들어서 기초 상품이라는 것은 앞전에 팔다가 넘어온 거라고 했죠. 일종의 뭐야? 재고죠, 재고. 그죠? 앞전 재고. 자, 그래 10개가 모자라. 그래서 40개를 매입을 또 했습니다. 40개. 매입. 그럼 총 몇 개죠? 총 50개. 그죠? 이 50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판매 가능해. 그래도 판매 가능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매출원가 공식은 중요한 공식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매출원가 공식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출제됩니다. 자, 기초 상품이 10개고 매입액이 40개. 그럼 총 50개. 판매 가능한 게 50개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기말에 이제 시알리 보니까 참고 가서 시알리 보니까 5개가 있대. 그죠? 기말 5개 있으면 매출 몇 개죠? 45개 없죠? 그 45개 뭐 하는 거죠? 매출한 거죠? 45개가 이제 매출된 겁니다. 매출된 거. 자, 여기 이제 매출한가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금액이, 요 금액, 요거는 이제 기초 상품은 앞전에 팔다가 넘어온 거고, 그죠? 자, 그럼 금액이 있겠죠?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 그 다음에 순매입액, 요번에 매입한 거죠? 네, 금액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얘가 합계가 예를 들어서 합계가 500이라 하자. 기초 플러스 매입액이 500이단 말이야. 그런데 창고에 가서 잘 보니까 5개가 있는 거야. 5개가. 그럼 이제 5개가 있는데, 자, 이 5개, 이 수량을 먼저, 이 5개 수량을 계산하는 걸 갖다가 먼저 일단 배웁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렇죠? 수량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가 있죠? 단가를 꼭 해버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겠죠.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달라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자, 얘가 달라집니다. 얘가 달라지면은 얘가 달라지죠. 그죠? 매출원가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래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배웠던 사고공식은 또 뭐냐?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매출총이 나왔거든. 그러면 매출액은 딱 정해지가 있는데 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죠. 그러면 얘도 뭐야? 증가되거나 감소되겠죠. 그죠? 이렇게 막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일명 수량 결정 방법. 그게 바로 50페이지에 있죠. 1번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있죠. 밑줄 꺼놓으세요.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밑줄. 일명 수량 파악보다도 우리가 이제 수량 결정 방법, 요 수량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그 밑에 밑줄 보세요. 계속기록법 밑줄 쫙, 실질재고조사법 밑줄 쫙. 자, 계속기록법은 매입과 매출을 다 기록합니다. 스토리를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를. 자, 실질재고조사법하고 얘는
이거는 매입만 기록합니다. 매입만 기록. 자, 스토리를 잘 들어봐야 돼. 자, 계속 기록법은 매입과 매출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계속 기록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매입이 100개야. 매입이 100개. 자, 매출이 80개. 그죠? 그러면 재고는 몇 개죠? 그러면 재고가 몇 개가 돼야 돼? 재고가 20개 되겠죠? 재고가 20개 될 거야. 알죠? 그런데 가가지고 실사를 해봤단 말이야. 실사. 실제로 조사를 해본 거야. 해보니까 몇 개가 있냐면은 18개가 있더라. 두 개 어디 갔지? 두 개 어디 갔을까?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감모라고 부르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맞죠? 요렇게 돌아가. 이렇게. 계속 기록법이라는 것은 매입과 매출을 다 기록한다. 매입이 100개, 매출이 80개. 그러면 장부에는 20개 돼 있겠죠? 장부는 20개가 나와요. 장부. 그죠? 장부 재고는 20개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8개밖에 없더라. 2개 어디 갔어? 그 2개를 우리는 감모라고 부릅니다. 잊어버렸다든지, 그죠? 깨졌다든지, 파손, 훼손, 멸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지. 뭐냐?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원재료로, 알죠? 휘발유를 원재료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거야. 그럼 휘발유를 갖다가 재료로 창고에 그 탱크 안에 휘발유를 저장해놨죠. 그럼 요거 휘발유는 어떻게 해? 뚜껑만 열면 어떻게 날아가죠? 뚜껑만 열면 날아갑니다. 어쩔 수 없죠. 내가 어쩔 수 없는가? 뚜껑만 없으면 날아가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감모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만 기록하는 거야. 매입만. 자, 매입이 100개. 매입이 100개. 자, 그래가지고 실사를 해보죠. 실사를 해보니까 20개 있더라. 알죠?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2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보고, 무엇을 파악하느냐? 매출이 몇 개다? 매출이 80개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 실질재고조사법. 이번에 보면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일이 되어 있죠. 예, 단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자, 수량을 결정하고 단가를 결정하면 둘이 곱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예, 단가 결정 방법. 자, 거기에는 저 오른쪽에 51페이지 봅니다. 그 단가 산정 방법에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가중평균법, 그까지 그 4가지 딱 밑줄을 쫙쫙쫙쫙 긋고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 선입, 선출법.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간다 이런 뜻이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후입, 선출법. 뒤에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 법.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 되는 거예요. 물가가 요렇게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월 15일이고 여기가 1월 31일이야. 자, 요때는 한 개당 100원에 샀었는데 요때는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한 개 105원이 된 거야.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이 단가가 바뀌는 거야. 말일 때는 110원이 되어버린 거야.
단가가 똑같은 물건이랬습니다. 그 이렇게 쭉 물가가 오르는 거. 자, 그러면 선입 단가를 갖다가 선택하는데 이 단가였죠? 이 단가 선택하는데 선입 선출법을 쓰면은 어떤 단가가 기말 재고가 될까? 알죠? 어떤 게 기말 재고로 재고가 될까? 자, 봅니다.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죠. 그러면 선입 선출법은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간다. 그죠? 순서대로 내보는 거야. 그 매입 순서대로 나간다. 그래서 얘를 매입순법이다. 매입된 순서대로 먼저 내보는 거야. 매입된 순서대로. 가장 순리적이죠. 선입 선출법은 가장 순리적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싼 것부터 나가고 그럼 결국은 뭐가 재고로 남아? 비싼 게 재고로 남겠죠. 그죠? 비싼 게 재고로 남아. 선입 선출법의 재고가 됩니다. 비싼 단가가 재고로 남다. 선입 선출법 쓰면은. 그러면 비싼 단가, 기말 여기다가 선입 선출법을 쓰면은 비싼 단가, 큰 단가가 재고로 남습니다. 선입 선출법 씁니다. 그러면 얘가 비싼 단가가 하면은 기말이 커진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기말이 커진다는 거야. 비싼 단가가 남으니까. 그러면 얘가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게? 그렇죠. 매출원가 작아지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여기서 요거 매출총이 나오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매출총기는 어떻게 될까? 커지게 돼요. 이해 잘 못해도 좋아. 그렇죠? 이해 잘 못해 좋습니다. 시험에 이거 넣으면 어렵다 이래 보면 이게 넣으면 어렵다. 자, 그다음 또 보세요. 만약에 후입 선출법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뜻이죠. 거꾸로죠. 거꾸로야. 그 뭐냐?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는 거야. 그게 후입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매입 역순법. 매입 역순법. 이래서 최근에 들어온 걸 내보내거든. 그럼 결국은 후입은 뭐가 재고로 남아? 얘가 재고로 남겠죠. 후입의 재고입니다. 눈으로만 딱 봐도 선입의 재고, 눈으로 봐도 후입의 재고가 되죠. 후입의 재고는 싼 게 남게 됩니다. 최근 걸 먼저 내보내는, 그러니까 비싼 단가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후입입니다. 그 후입은 거꾸로죠. 그죠? 합리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아. 후입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걸 내보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순서대로 내보내죠. 순서대로. 그죠? 먼저 들어온 단가부터 내보내고 다 끝나면 그 다음 단가 내보내고 순서대로 하는 거 선입 선출법인데 후입은 반대야. 최근 걸 내보내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 재고는 싼 게 재고로 됩니다. 싼 게. 싼 게 재고로 남는다. 그러면 기말이 뭐야? 적게 평가된단 말이죠. 싼 게 재고로 남는다니까. 그죠? 싼 것이 싼 단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싼 단가.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이죠. 싼 단가. 그러면 얘는 후입은 싼 단가가 결정되니까 기말이 적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기말이 적게 평가된다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어. 매출원가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그런데 그 단가 결정 방법이 보니까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과 그 밑에 또 평균법이라고 있죠?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이 왜 있느냐? 가중평균법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가중평균법이 왜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선입 선출법을 쓰면은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선입 선출법 쓰면은 선입이나 후입을 쓰면은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요거 부담스럽다. 극과 극은 그냥 요 가운데 정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 정도.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평균법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은 이래 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 하락 시도 나옵니다. 근데 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 상승 문제를 많이 내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은 기말을 가장 크게 평가할까? 선임. 그죠? 어떤 방법을 쓰면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평가될까? 뭐다? 후임. 어떤 방법을 쓰면 매출 총익이 가장 크게 평가될까? 뭐? 선임. 요렇게 시험 내. 이동평균법은 그때 평균 내고 매입할 때마다 평균 냅니다. 뭐냐면은 자, 아까 이거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다르죠.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고 총평균법은 귀찮다. 귀찮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평균 내버리는 거야. 잘 몰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그 위에 보니까 또 무슨 법이 있죠? 개별법이라고 있죠? 개별법은 사실상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실무에서. 그러면 개별법은 뭐냐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개별법은 한 개 한 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주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뭐 롯데백화점에 자 시계를 판매한다. 고급 시계. 시계 한 개 1억짜리야. 그럼 시계 한 개 1억짜리를 쭈쭈바 팔듯이 하루에 500개씩 팔고 이래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죠? 1억짜리를 쭈쭈바 팔듯이 500개, 여기 1억짜리 시계 500개, 왜 500개 배달해주고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팔죠. 팔 때 어떻게 팔아? 자, 1억짜리 시계 사러 온 거야. 딱 사람 보고 팔죠. 딱 보고 야는 1억 이러면 사겠다. 그 원가가 얼마? 6천만 원인데. 그죠? 원가 6천만 원인데 1억 사는 사람 있겠죠. 근데 얘 보니까 1억 하면 안 사겠다. 그죠? 그러면 9천 이래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살살 까줄 수 있죠. 그래 파면 하나하나 가지고. 개별법. 실제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 자, 단가 결정 방법의 개별법, 승리손질법, 부위손질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단가 결정. 그 다음에 기말 재고사상 포함 여부 돼 있죠. 선적지 인도 기준 밑줄, 도착지 인도 기준 밑줄, 그 밑에 위탁 상품 적성품 밑줄, 그 밑에 시송품 밑줄.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선적지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 앞에 보면 미착품이라 되어 있죠. 자, 밑줄. 자, 뜻을 알아둬야 돼요. 뜻을.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고자산이냐 나의 재고자산이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거는 세무 2급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회계 1급에는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선적지 인도 기준. 회계 1급에서도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출자예요. 자, 여기가 매입자입니다. 자, 매출자가 자, 여기가 이제 배 있죠, 배. 배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운반 중이죠.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선적지 인도 기준은 뭐냐? 선적, 배죠, 배. 배에다가 실었죠. 선적인가? 배에다가 실은 겁니다. 선적했죠. 하는 순간 얘 매출이고 얘 매입이고. 선적하는 순간 저 물건은 얘 겁니다. 이게 선적지 인도 기준. 그럼 오고 있죠. 아직 도착 안 했죠. 도착 안 했다고 아까 저기 뭐야 미착품이라고 했었죠. 그죠? 운반 중 미착품입니다. 예. 이건 누구 거냐? 얘 거야. 선적지 인도 기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도착지 인도 기준. 여기가 도착지죠. 만약에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배에 실어서 오고 있죠. 운반 중. 요 운반 중인 이 물건 누구 거냐? 얘 겁니다. 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여기입니다. 주로 우리가 여기로 놓습니다. 매입자로. 이거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내 거 맞아. 도착지 인도 기준이면 내 거 아니다. 그죠? 내 거 아닙니다.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해야 매출 매입. 이게 바로 선적지 인도 기준과 도착지 인도 기준.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험 드는 사람이 임사입니다. 이거 누가 보험 들어야 돼? 얘가 보험 들어야 되죠. 얘 거잖아. 얘가 보험 들어야 돼. 얘는 이 물건을 누가 보험 들겠어? 제가 들겠지.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얘 거거든. 그 제가 보험을. 위탁 매매라고 했죠. 위탁 판매. 위탁 상품이라 되어 있네. 네. 위탁 판매라고 했습니다. 위탁 판매, 상품, 그다음에 시용 판매, 시송품. 그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시성품에 갈로 치고 그 앞에다가 시용 판매라고 적어주세요. 자, 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재고자산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가 뭐냐? 실어서 보냈다 하면 매출입니다. 인도했다, 실어서 보냈다 이러면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도주의예요. 자, 그런데 상품을 그냥 보냈다 이러면 매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보냈다, 발송했다, 인도했다 그러면 매출 아니야. 왜냐? 위탁 판매 목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매출 아닙니다. 그냥 그 말 없이 상품을 발송했다 매출입니다. 그런데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발송했다 매출 아니야. 왜?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그럼 위탁 판매가 뭐냐? 위탁 판매는 판매를 맡긴 거죠. 위탁 맡긴 거야. 판매를 맡긴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장판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내가 정말 잘 만들어. 그런데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팔로가 없는 거야. 내가 파는 데는 그냥 쟁병입니다. 능력이 안 돼. 영업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장판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 대리점에다가 물건 만들어서 막 공급해 주는 거죠. 야, 이거 좀 팔아줘라. 보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위탁 판매. 그럼 보내면 걔들은 대신 팔아주고 못 먹는다? 수수료 먹는다. 팔아주고 수수료 먹는다. 팔아주고. 그게 바로 위탁 판매. 그럼 내가 맡겼죠? 맡긴 자는 위탁자고. 그 대신 팔아주는 자는 수탁자라고. 자, 그러면 적성품은 별 뜻이 없습니다. 실어서 보낸 물건이죠. 별 뜻이 없어, 적성품은. 그러면 그래도 적성품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그 손익계산서에 적성품 10억 이래 있다. 그럼 이 회사 위탁 판매하는 것 같다.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10억을 보낸 거야.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맡긴 거죠.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맡긴 거야. 그게 위탁 판매. 그러면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매출 아니야? 그럼 이거 언제 매출로 잡힙니까? 수탁자가 판매했습니다. 자, 물건을 10억씩 깔아놨어. 보내놨어. 그럼 이제 전화해봐야 되죠. 전화합니다. 매주 전화해가지고 야 얼마 팔렸냐? 얼마 팔렸냐? 막 전화합니다. 돌리니까 총 한 7억 정도 판매된 거예요. 그럼 한 3억이 아직까지 안 팔린 거죠. 3억 정도가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그럼 그거는 만약 안 팔리면 나한테 들어옵니다. 나의 재고자산. 내한테는 없지만, 그죠? 지금 나한테는 없지만 안 팔리면 돌아올 거야. 나의 재고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언제 매출로 잡힌다?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판매하지 않는 부분은 나의 재고자산. 그 다음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뭐냐면은 시는 시험 친다할 때 시자인데 시험. 용은 사용한다는 거죠.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다 이런 뜻이죠. 자, 뭐냐면은 내가 고객들이 많아. 내 고객들이 많은데 요번에 신제품이 만들어진 거야. 고객들한테 그냥 보내버려. 보내란 말도 안 하는데 안에 편지를 썼죠. 고객님 요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좌번호 일로 좀 돈 입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요 주소로 반품해라. 이래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전국에다가 10억씩 깔아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깐 물건 시성품. 그걸 시성품. 그러니까 적성품, 시성품 얘들은 계정광고입니다. 별 뜻이 없죠. 별 뜻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앞에 애들이 중요한 겁니다. 위탁 판매, 시용 판매 이 뜻을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시용 판매는 그럼 언제 매출로 잡히느냐? 시용 판매를 목적으로 발송했죠. 아직 매출 아닙니다. 그죠? 매출 아닙니다.
자, 시용 판매를 목적으로 발송했을 때 언제 매출을 잡히느냐? 그 다음날 막 전화 오죠. 와, 이거 좋네. 내 살게. 한 개 전화를 받다가 뭐 여러 통을 받았단 말이야. 계산해보니까 7억이야. 10억 깔아놨는데 7억이 전화 오는 거야.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죠.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부분, 그건 매출 3억 정도는 연락이 안 왔어. 아마 지금쯤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나의 제보자서.